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참 동안에 이 관광 부분의 일들을 좀 안 하고 좀 문화판에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구문화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북구문화집하고 그다음에 저기 대인시장의 감독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그래도 배운 게 공부한 게 관광이니까 관광 일을 좀 해보고 싶은 열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침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PM을 모집한다 하니까 응모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사업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프레임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사를 통해서 대량으로 움직이는 좀 매스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여행사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교통 항공이라든지 차량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개별 관광객, 그다음에 젊은 관광객들이 자기 스스로의 여행을 짜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같이 뭐냐면 점만 찍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순천에서 살아보기, 제주에서 살아보기, 속초에서 살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체류형, 깊게 체류하고 그 지역을 이해하고 소비하는, 소비해서 또 얻어가는 그런 여행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문화부하고 관광공사에서 테마여행 10선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삼은 거죠. 특정 지역에 편중된 관광객들. 이를테면 여수에 1200만 명이 온다. 그러면 여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죠. 도움은 물론 돼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특정한 시설에만 편중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뭐냐면 평소에 여수의 교통이 여수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20분이면 가는데 관광객들이 많으면 뭐냐면 1시간, 2시간 막 러시 뭐 차량 트래픽잼이라고 하죠. 교통 혼잡 요인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그리고 명소 위주로 가다 보니까 명소 중심으로 움직이지 지역에 골고루 분산돼서 지역 경제를 살찌우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분산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주도하는 신세력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관광에서는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알로센트릭형 여행자하고 사이코센트릭형 여행자라고 하는데, 사이코센트릭형 여행자는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가이드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못 가는 사람. 사이코센트릭형 여행자. 그 다음에 알로센트릭형 여행자는 가이드나 이런 사람 보기를 좀 검불로 생각하고 괜히 뭐냐면 저희가 나의 그 시선이나 나의 생각들을 흐트러드는 사람이니까 나는 필요 없어. 가이드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갈 거야. 그렇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다른 교재를 보다 보니까 페드로라고 페드로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 하는 김현석 선생이 써놓은 글을 잠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행자가 세상에 길 잃은 거 봤냐? 라고 하는 여행자가. 그게 알로센트릭형 여행자. 그 다음에 저같이 뭐냐면, 한 발만 가이드 없어도 못 가가지고, 그 다음에 외국 가서도 한국 음식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이게 사이코센트릭형 여행자.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물론 미드센트릭형도 있겠죠. 중간 정도. 근데 지금 여행은 뭐냐면 알로센트릭형 여행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말의 대표적인 명언이, 제가 네일로라고 하는 차를 타고 여행하는 젊은 여행자한테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행은 언제 가냐? 임용철 선생님, 여행은 언제 가요? 땡길 때. 와,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이었어요. 진짜 이 말이었는데, 땡길 때였는데, 뭐냐면은, 다리가 떨릴 때가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살 먹은 어느 대학교 학생이. 그 말 듣고 진짜 최고의 명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여행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본 곳만 가지 않는다. 내가 갔다 왔다 하니까 나도 가야지. 그건 이제 옛날에 9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IMF 터지기 전까지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배낭여행을 가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스펙에다 한 줄 쓸 수 있으니까. 그랬던 시대가 있는데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너 거기 갔다 오고 난 다른 데 갈 거야 하고 갈 수 있는 곳. 여행사에 전혀 의지하지 않지 제가 뭐냐면 정보를 다 가지고서
여행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인문학에 있는 여행 목적지를 발굴하게 된 겁니다. 예컨대 이 진짜 뭐냐면 다 모르는 비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광석 거리 어디 있어요? 대구에 있죠. 이 김광석 거리 유명하죠? 네. 김광석이 대구 사람이죠? 대구 사람이고 이제 성장은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성장했는데 창신동 쪽, 창신동 봉제공장 있는데 그쪽에서 성장했어요. 근데 김광석이 그 대구의 방천동 쪽에서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방천동에 김광석은 이제 떠난 지 오래됐지만 김광석 거리가 이제 시장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무실을 열고 있는 이제 제 후배인데 제 띠동갑 후배예요. 띠동갑 후배인데 이 친구가 비 오는 날 그 앞에 있는 제 방에 그 콘크리트 벽, 옹벽을 딱 보고 있는데 야, 비는 내리고 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화가인 친구한테 야,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둘이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저 벽에다가 김광석 그림 하나 그리면 어쩌겠냐. 그래서 뭐 하게야? 라고 하니까 아니, 김광석이 방천동에 살았으니까 이 방천시장 한 번이나 와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김광석 벽화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니까 그거 생각 좋다. 해가지고 김광석 벽화를 그린 거예요. 그게 시발이 돼가지고 생각하다 김광석이 여기 한 번은 왔겠지. 이 생각이 뭐냐면 김광석 거리를 만들어낸 동기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럼 김광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80년대에 그 어목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등병의 편지 같은 경우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만 들으면 그냥 군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뭐냐면 떠나간 옛 여인의 옛 연인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하나의 그 뭐랄까 씨앗 하나가 이 불꽃처럼 번지게끔 만들어서 김광석 거리를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결국은 거기에가 뭐냐면 김광석의 메모리얼 홀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그 부인이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또 투자했다니까 좀 이상한데 부인이 거기에다가 이 유물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보태줘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든 거죠. 즉 인문학에 있는 여행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 하나가 덮개를 더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 모서리가 있어요. 이 모서리가 있으면 우리 모서리를 여기를 스치면서 지나가잖아요. 이 모서리가 그 네모진 모서리가 이게 원형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날카로웠지만 원형으로 바뀌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냐? 터무니가 생기는 거예요. 터무니가.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애초에 자연이라고 하는 게 있는 곳에 인간의 숨결이나 인간의 영혼들이 인간의 몸끼리 같이 닿으면서 이게 뭐냐면은 무늬를 형성하는 거. 터의 무늬를 형성하는 게 터무니인데 그게 인문학 아닌가. 이 말을 뭐냐면 조선대학교 신영철 교수 문학평론가인데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계신데 그분이 느낌의 공동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어느 글이 있냐면 이 손택수라고 하는 시인을 평하면서 뭐냐면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의 미음과 미음이 자꾸 부딪히면은 그 모서리가 달아져서 이응이 된다. 그래서 사랑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문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행하러 온 사람들이 와도 지역에 소비하는 패턴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예를 들면 그냥 와서 그냥 대형 마트에 가서 푹 사가지고 그냥 써버리거나 아니면 집에서부터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역에다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그 베네치아 얘기 들어봤죠. 베네치아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지금? 투어리즘 포비아라고 해요. 관광객은 싫어. 너희들 오지 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겠어. 이유가 뭐냐면 베네치아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됐는데 지금 5만 명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전부 다 관광객 수용 태세를 위해서 관광객 시설만 만들다 보니까
집값 올라가, 물건값 올라가, 그 다음에 뭐냐면 고성방가에, 그 다음에 이제 매너 없는 한국 관광객들 좀 많잖아요. 뭐, 노상방뇨니, 뭐니, 이런 것들까지 다 쓰레기 버리고, 이런 현상들을 타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뭐냐면 지역을 소비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 꼭 체류형 관광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행하는 사람은 지역에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유도하는 사람이 해설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소비해야 되는 건 지역 현지에서 정말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뭐랄까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 관광 상품점도 있지만 애들이 길거리에서 파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 도움을 주는 여행이다. 관광 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되냐면 FIT라고 하는 개별적 관광객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절대 관광 정책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뭐냐면 학자나 관광공사나 아니면은 뭐냐면 대규모 여행사, 대규모 항공사 이 중심으로 움직였죠. 아까 제가 티웨이 항공을 얘기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저가 항공이 등장하면서 뭐냐면 그동안의 고유한 대한항공 국적기라 하죠. 국적기. 대한항공에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것을 애국심을 다 보여줬잖아요. 너무 편애한 것들을 바꿔서 뭐냐면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광식의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한국 관광의 별 해갖고 해년마다 10개를 선정을 해요. 광주 같은 경우는 저기 대인시장이 됐어요. 대인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순천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성의 제암산 휴양림도 됐어요. 전라도가 3군데가 됐는데 보성의 제암산 휴양림이 된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소위 말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니버셜 디자인 얘기 들어보셨어요? 관광지에 뭐냐면 장애인이라든지 보행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의 접근성들을 개선하는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극장에 가보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앉을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극장에 가보면? 제일 뒤에 있어요? 옛날에 제일 앞에 뒀잖아요. 제일 앞에 둬가지고 이렇게 올려보게끔 해가지고 어디에서 그랬다? 대구에선가? 대전에선가 뭐냐면 롯데 시네마에 휠체어 장애인 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늘 자리는 2자리밖에 없는데 20명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게 뭐냐면 일종의 그 몸으로 보여지는 시위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그 영화 볼 수 있는 문화적 환경들을 개선한 사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관광도 이런 뭐냐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면에서 보성 제암선이 된 것이고, 자, 대한민국 테마여행, 대한민국 여행 100선. 대한민국에 뭐냐면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관광지 100선들이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기 담양의 중록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가봐야 될 곳이죠. 중록원에 한 해에 200만 명 정도 온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강진에 가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우도? 강진에 그 청자 그 축제하는데, 강진 청자 축제하는데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가 가운데 섬 하나 있는데 그 섬을 뭐냐면 인도교를 만들었어요. 인도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짚라인도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곳이에요. 강진에는 또 뭐냐면 관광재단이 있어요. 관광재단이. 그 다음에 점만 찍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섬과 면으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여행을 원한다. 이게 뭐냐면 테마여행 10선을 통해서 관광 정책들을 분석하고 해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 우리 지역의 관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2천만 명이 넘는 곳이니까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면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경상도 쪽으로 많이 가죠. 제주도 아니면 경상도예요. 우리가 워크숍이나 뭐 이런 거, 그 세미나 같은 거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모여라 가면 어디로 모이냐면 서울하고 그 다음에 부산하고 그 다음에 제주. 그래서 출석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주예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뭐라고 하죠? 그 간 김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여행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주도로 모이라면 다 모여. 근데
광주에서 모이자. 그러면 출석률이 한 50%. 그 다음에 부산에서 모이자. 그러면 출석률이 한 70%나 80%. 그 다음에 서울에서 모이자면 출석률이 한 90%. 근데 제주도는 200% 되거든요. 혹시 우리 직원 같이 가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것처럼 뭐냐면 서울에서 전주, 군산, 근대문화유산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나서, 순천만에 국가정원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수 밤바다, 버스커. 예, 여수 밤바다. 그거 봐야 되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이쪽에 뭐냐면, 오른쪽으로는 오지 않아요. 오른쪽이 어디냐? 광주, 나주, 목포, 이런 쪽으로는 안 오는 거예요. 저기서 뭐냐면, 익산에서, 군산, 익산, 전주에서 쫙 뭐냐면, 왼쪽으로 빠져가지고, 전라의 이 좌수영이 있는, 그런 여수 쪽으로 빠져버린다. 이걸 좀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중록원이나 메타스퀘어, 메타프로방스 같은 경우는 담양에 200만 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도 뭐냐면 소세원이나 광주 호수생태원이나 5.18 민주묘지라든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오지 않아요. 더 재미난 건 또 뭐가 있냐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대 도시는 그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이건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그 광주 시장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맛과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세상에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마대 도시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광주. 그러니까 우린 지극히 당연히 광주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전라도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단품 음식 있죠. 단품.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그 일본에서 유행하는 거 바로 타코야끼인가요? 이런 것들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가 부랴부랴 지금 뭐냐면 광주의 맛을 찾아라 해가지고 대표 음식 선발하고 막 아주 난리예요. 어제도 저 회의 갔는데 대표 음식 9가지가 막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뭐냐면 매력물이 있는 곳이 담양이 끝이고 광주나 나주나 목포로 안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 지역에 있는 소세원이나 가사문학관이라든지 이쪽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지만, 이건 아시죠? 그 선생님들 여행 갈 때 그 출국세 내죠? 얼마씩 내요? 외국 나갈 때? 10,000원. 1인당 10,000원씩 내요. 그 다음에 카지노는 내국인이 이용 못 하죠. 내국인이 이용하는 카지노가 어디가 있죠? 강원도 정선인가요? 태백인가요? 정선인가요? 정선에가 하나 있죠. 그 카지노가.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 근데 그것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최근에 뭐냐면, 거기 있는 수없이 많은 식당이 카지노 회사의 대표이사는 밥 못 주겠다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카지노의 폐장 시간이 오전 6시여가지고, 6시면 배가 출출하니까, 거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지노에서 아무리 돈을 잃었고, 하더라도 밥 먹고 가는데, 폐장 시간을 새벽 4시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먹고 바로 카지노 끝나면 차 타고 가버리는 거야. 지역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해설할 때 또 관광의 어떤 메커니즘을 잘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페이퍼가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를 타면 아침 비행기, 저녁 비행기, 점심 비행기 있는데 어느 비행기가 타기 제일 쉬워요? 저녁 비행기는 언제나 거의 자리가 나와요. 특별한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근데 아침 비행기는 자리가 안 나와요. 거의 언제 봐도 안 나와. 그럼 제주도 일찍 가가지고 여행하고 그 다음에 늦게 오려고 하는 열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표도 안 되는데 목포항이나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배가 아침 일찍 있나? 아니에요. 제주에 들어가는 배는 오후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를 타고 들어가면 배를 타고 가서 서럽기도 한데 누구는 낭만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배를 타고 가서 서럽기도 한데 가서 보니까 가자마자 자야 돼. 그 다음에 제주에서 이쪽 목포나 완도로 오는 배는 아침에 또 있어. 그러니까 배로 왕복하면 뭐냐면 그냥 제주에서 2박은 그냥 해야 돼. 배는 뭐냐면 이를테면 비행기는 200여 명 타잖아요. 그런다면 배는 뭐냐면 500명, 800명 태우잖아요. 이 많은 대량의 사람들이 그냥 제주에서 1박과 2박을 그냥 허비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러게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그런 선사의 사람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선장이 지금도 선장의 권력은 막강한 거잖아요. 근데 선장이 완도의 어느 식당을 문을 열었어요. 그럼 뭐냐면 여행사에서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줘야 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급할 때 표 구해주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선생님들 해설하실 때 분명히 그런 지점이죠. 미리 뭐냐면 코스에서 식당이 정해졌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지만은 식당이 정해지지 않고 뭐냐면 시간이 좀 아심찬한데 식당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기사 아저씨 분 중에서 좀 뭐랄까 이 사업의 취지에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하신 분은 그렇지 않는데 이해 못 하시는 분은 뭐냐면 어디 가서 우리가 그걸 전문 용어로 이 되돌이라고 해요. 되돌이. 즉 여러분들이 7,000원에 1인당 7,000원에 밥값을 냈으면 거기에서 기사 아저씨한테 손님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해갖고 500원씩 내준 집하고 1,000원씩 내준 집하고 어느 집을 가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의 질은 누구한테? 고스란히 손님한테 안겨지는 거잖아요. 이 메커니즘도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레인지먼트가 수배라고 얘기해요. 수배. 진짜 좀 안 좋은 현상 수배, 그런 수배 말고 현장에 식당이나 관광지, 그 다음 체험시설, 이런 곳에 다 예약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 다음 컨펌, 재확인들, 리컨펌, 확인, 재확인들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갑자기 엄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행업계에 꽤 오래 있었으니까 여행사에 가다 뭐냐면 식당 가는데 이제 식당이 회사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편한 데로 가세요. 그러면 가서 보면 꼭 뭐냐면 아저씨가 맛은 전혀 상관없어. 돈을 더 많이 주는 곳. 거기를 택해가지고 가요. 손님한테 뭐냐면 시장의 반찬이라고 1시간 정도, 12시에 먹어야 하는데 1시는 1시 반에 먹여. 그럼 배고프니까 다 먹잖아요. 투덜투덜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먹지 뭐. 그러고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관행들이 좀 사라져야 되겠죠. 여튼 간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얘기하다가 엄한 것으로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10,000원씩 내는 돈, 그 다음에 카지노에서 나온 수익금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연간에서 1조 3천억 원 정도가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쓰여요. 근데 이런 기금들이 뭐냐면 아까 사회적 기업 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금 좀 받아가지고 해보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여놔서.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광 개발하면은 어디다 무슨 대규모 현수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큰 호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광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는 투자를 하는데 정작 뭐냐면 사람이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금액은 극히 굉장히 일천한 거죠. 적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행정에서 관광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너무 잦은 인사 이동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치단체장은 기승전 관광. 뭔 말만 하면 여기다 우리 관광으로 아름다운 여수를 만듭시다. 돈을 많이 버는 여수를 만듭시다. 목포가 지금 뭐냐면 마대 도시를 선포한다 하잖아요. 12일 날인가 서울에서 경복궁 근처에서 경복궁 근처가 아니라 63빌딩에서인가 마대 도시를 신청한다는데 마대 도시를 신청하면은 그것 또한 목포 케이블카 개장과 더불어서 목포는 우리가 미양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미도 쓰지만 정말 마대 본고장 같은 게 목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그 목포 시장을 하셨던 분이 어느 분이냐면은 그 완도 군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광주시에 와서 광주광역시 부시장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목포 시장을 하니까 특히 완도의 청산도를 슬로우시티로 지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완도 관광의 붐을 일으켰던 분이라서 관광의 승수 효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얘기에 기승전 관광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광종합진흥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관광들의 PD들, 우리 고영임 이사장님도 뭐냐면 관광들의 PD를 하셨죠. 그전에도 관광업계에 계셨지만 PD를 하면서 뭐랄까 지역에 있는 관광 관련 인력들의 네트워크와 구심점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됐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전문성. 관광 부분에서의 인력 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력 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관광을 하다가 문화 쪽에 있다가 다시 들어왔지만 이 관광 부분을 계속 준수하신 분이 계세요. 이를테면 지금 그 우리 사회적 기업 거기 공영여행 쪽에 공부하시는 나병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 한 30몇 년간 봉직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끊임없이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예, 그분 이제 관광학 박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92년에 그분이 대한항공의 과장으로 있을 때 대만에 배낭여행 갔어요. 92년에 대만에 배낭여행 갔다가 같이 간 일행들은 이제 제 코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 저는 대만에 있는 옥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해발 4,000m 약간 못 되는 그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혼자 어떻게 가지 그러다가 그 한인타운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옥산에 가는 팀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옥산에 가는 팀이 진주 경예고 선생들이 열 몇 명이 가는데 그럼 저 좀 껴주라라고 했더니 거기서 끼워줬어요. 그러면 그 산을 올라가려면 한 명이 가건 9명이 가건 고산 가이드가 한 명 있어야 돼. 10명이면 2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 비용을 분담하니까 낄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가는데 거기가 그분 이름이 왕 누구였는데 고산 가이드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나이 드신 분이고 한 분은 젊은 분이었는데 그 고산 가이드가 제가 광주에서 왔다니까 그럼 너 대한항공에 내 친구가 있다. 누구냐? 나병남이다. 제가 좋아하는 과장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너 좀 싸게 해줄게. 뭐 해가지고 그분의 이 보살핌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제가 100불인가 받아가지고 이 아이젠을 사서 보내기로 했는데 돌아왔어요. 그분한테 100불 받아가지고. 근데 돌아오자마자 한국과 대만의 국교 단절. 중국하고 국교 수교한이라고 대만하고 그래갖고 완전히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하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야 하는데 100불 갚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뭐냐 열정적인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인력풀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행정 인력의 전문화 고도화, 그 다음에 지역 관광을 이끌어나갈 생태계의 구축, 그 다음에 여행은 떠나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들, 여행 시장의 트렌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셨을지도 몰라요. 소분시장이라고 하는 건 소분시장, 갈수록 시장이 쪼개지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향수를 샀는데, 어느 여성분들이 향수를 샀는데, 옛날 같으면 향수를 혼자 다 쓰잖아. 한 통을 다 쓰잖아. 근데 지금 뭐냐면, 야, 이번에 어디에서, 뭐 샤넬에서 뭐가 나왔다는데, 그거 20만 원 하는데, 우리 뭐냐면, 4명이 나눠서 살까? 나눠서 쓰게? 해가지고 뭐냐면, 한 통 사가지고 4명이 나눠서 쓰는 거예요. 빨리 소비하고 또 새로운 상품들을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낵컬처. 스낵컬처는 문화를, 과거는 우리가 진짜 문화하면 심오하고 깊이 있는 거 돼가지고, 우리, 이명철 감독께서 근로정신대회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임 감독의 열정을 생각하면서 1시간 20분 동안 이걸 쫙 숙연하게 봐야 되는데, 뭐냐면, 콕콕 집어서 그걸 5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고 나서, 나 이명철 감독 그 근로정신대회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 우리가 뭐냐면, 약소국이 이런다. 우리 절대 뭐냐면 걔들 잊지 않아야 된다. 전범들. 이런 얘기를 뭐냐면 5분 보고, 1시간 20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5분 본 사람이 더 깊게 얘기해버려. 그게 스낵컬처예요. 뭐냐면 과자를 놔두고 골라서 먹잖아요. 골라서 먹듯이. 그게 스낵컬처. 그 다음에
자랑질. 그냥 멋만 봤다 하면 사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벚꽃잎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탁 날리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그게 안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후배가 이것을 슬로우 비디오를 찍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던지는 순간은 굉장히 빠르게, 아니, 그대로 그 속도로 두고 내려오는 것은 슬로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어디죠? 우리끼리 하는 그 페이지에다 딱 올리고 나니까 딱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가을에 누구누구가 했던 것을 또 따라서 하는 따라쟁이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가을에 60대 초반의 선배들이 충장사에서 단풍 예쁘잖아요. 단풍 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60대의 어르신들께서 그 모습을 제가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랑질 하는 시대. 어느 것 하나는 자랑질 하는 거. 그 다음 네오비트.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들. 보면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냐면 해설을 배우시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냐면 그거 가지고 자기 코스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이 거의 다 가는데 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테마형 10선을 출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동기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설을 하실 때 저는 제가 해설을 하게 된 해설사는 아니에요. 근데 해설을 하게 된 가장 큰 동인이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89년인가 대학 졸업하고 가이드 하는데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대학생들 모시고 한라산 올라갔는데 어느 여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 곳이 먼 곳이에요? 라고 하니까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예, 꽃 예쁘네요. 사전 찾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여학생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이러려면 당신이 왜 가이드냐? 그런 것도 모르면서 가이드 하냐? 라고 그렇게 야단을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하고 야물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너무 무안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후에 군대 갔을 때 제가 휴가 나왔을 때 식물학 도감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병영 근처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맞춰가면서 꽃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군대 제대하고 여행사에 복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가이드분들이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얘기만. 나중에 보니까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것대로만 하는 거예요. 앵무새를 따라다닌 거예요. 화가 나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주 가이드는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96년인가 7년인가 97년에 친구가 서울에 있는 친구가 자기 애인하고 같이 소세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소세원이랑 여기저기 다녔는데 나이문화에 대한 답사기가 굉장히 열풍이었을 때 그 친구와 친구 부인을 차로 태우고 이렇게 안내를 하다가 소세원에 딱 들어가서 야 예쁘지 여기 나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학교 가라니까 이쪽에서 놀았던 곳이다 이런 얘기하고 나가자 다 봤다고. 그러니까 친구 이제 지금은 친구 부인이 된 사람인데 그때는 애인이었던 그 친구가 소세원 관kum각에서 어느 서울 분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듣고 안 움직여요. 그 안 움직인 시간이 2시간이에요. 서울 사람이 서울 말로 소세원을 설명하는데 소세원이 태생 동기, 그러니까 만들어진 동기부터 시작해서 소세원에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 소세원 아래 동네 사람이거든요. 담양 고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세원 주인이 이제 선배니까 친한 선배는 아니지만 그 후배의 형이어서 후배를 통해서 형한테 내가 부탁 좀 하자 해가지고 소세원에 살게 해달라 해가지고 소세원에서 6개월간 살았어요. 98년에 6개월 정도 살고 1년 살라고 했는데 못 살았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런 지식을 함께 나누자 해가지고 2000년에 그러니까 무등산의 누정과 원림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흉보고
근데 일반인들이 읽기 참 편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돈으로 출판했죠. 600만 원. 시간 강사였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600만 원에 청권 만들었는데 저한테 들어온 돈은 한 300만 원 들어오고 300만 원 미회수. 심지어 책도 저한테는 원본도 없어요. 지금. 그러긴 한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뭐냐면 저한테 해설을 해달라고. 해설사들의 교육도 시켜달라고. 해설사들의 강의 커리큘럼도 잡아주라.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해설사하고 관계들을 맺었는데 맺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많은 정보지들 자료가 되는 책들은 다 읽습니다. 자료가 되는 책들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들이죠. 모든 책은 뭐냐면 해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뭐냐면 어제 광주일보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어떤 그 공연들을 하는지 어떤 전시를 하는지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제 카톡에다가 갈무리해가지고 딱 넘겼어요. 그래서 넘겨보면서 뭐냐면 이것들은 어느 때 상품으로 써야 되겠다. 어느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들을 그런 정보를 축적시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뭐냐 정보 축적 능력이 굉장히 빼어나야 돼요. 지금 오늘 시대에 책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라고 국문학과에 고전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1년에 한 적게 쓰면 2권이나 3권 쓰는 거고 많이 쓸 때는 5권까지 써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법은 뭐냐면 다산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지식을 정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본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양대 정민 교수는 결국은 뭐냐면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어요. 근데 해설사는 이런 뭐냐면 무궁무진한 정보들을 취득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제가 서세원에서 침잠했듯이 선생님들 하셔야 될 것은 그 분야 이를테면 임용철 선생은 광주의 극장사라든지 아니면 영화의 인물이라든지 영화의 명소라든지 이것들은 임용철 감독이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뭐 저기 그 광주 극장에서 고다르 특별전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고 광주극장 가면 광주극장 뒤에 있는 소년의 서라고 하는 뭐랄까 독립책방까지 가볼 수 있게끔 그걸 하시고 아까 선생님 그 복지와 관련된 문화예술 교육 하신다고 하셨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2가지 키워드잖아요. 복지하고 복지 부분에서 광주의 복지의 효시라고 하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뭐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들 같은 경우를 찾을 수 있잖아요. 이 선교사들의 복지 운동, 그 다음에 그것들이 확산돼서 뭐야 소록도라든지 이걸로 이어졌던 그런 맥락들. 그러니까 모방 채용종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복지가 뭐냐면 삶의 복지도 있지만 교육적 복지도 있으니까 교육 복지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문화예술 교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날의 문화예술 교육들을 이렇게 뭐냐면 끌어가고 있는 맥락들이 어디냐면 광산구의 야호센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북구문화의집, 그 다음에 여기 삼디자인센터 이런 곳이 뭐냐면 수생하고 맥락이 닿은 곳 이런 곳들이 뭐냐면 혁신적 자원으로 사회를 바꿔내는 변혁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선생님은 공부를 해두시면 선생님이 그 분야가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당연히 그게 가지치기를 하면 결국은 뭐냐면 한국의 고유한 복지와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이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지들이 어떤 갈래들을 갖는가 이것까지 같이 가는 것들이고 또 가다 보면 그들 선교사들의 그런 박애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또 자가 발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화순의 그 도안면에 있는 이세종, 이연필 목사 이런 분들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이연필 목사 같은 이런 분들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전문성들. 그러니까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는 지금 바우처 사업들을 하잖아요. 광주문화재단에서 바우처 사업 중에 큰 맥락이 여행 바우처로 시작을 했어요. 여행 바우처. 여행을 떠나게끔 해주는 것들. 그걸 뭐냐면 광주문화재 바우처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복지와 문화예술 교육 하는 부분에서 연결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공부해 보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담양 읍내로 들어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공간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2달째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담양 읍내에 가서 책방을 하고 싶어요. 책방. 그 책은 지역의 향토 서적만 판매하는 책방. 그다음에 한 번씩 테마 여행을 하려고 생각해요. 전고필과 떠나는 테마 여행 이렇게 그러게 하려고 하는데 소세원을 읽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전통적인 공간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6개월 살았던 게 지금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그 6개월 살았던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들이고 선배들 중에 조선왕조실록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지만 알았더니 한 명은 또 뭐냐면 한국의 사찰을 다 아는 사찰의 연기설화라고 하죠. 사찰을 만들게 된 그 설화가 있잖아요. 그것부터 뭐냐면 그 사찰의 특징까지 다 꿰고 있는 사람. 지금도 그 선배들 이름이 다 생각나요. 여기는 이 누구, 여기는 국 누구. 저도 그게 놀라가지고 식물도감을 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식물도감 공부한 이유 중에 또 큰 게 뭐냐면 옛날에 버스 타면은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춤춰야 되고. 이걸 못하니까 뭐냐면 마이크를 절대 안 놔. 그분들이 못하게. 그 보이는 모든 것마다 다 설명을 해요. 저의 사실 가장 기본 공부는 어디서 됐냐면 한국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총 11권이에요. 근데 각 지역별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울 뭐 이런 식으로 11권이 있는데 그게 80년대 중반에 책이 나왔는데 저는 그 책을 한 20질도 더 샀을 거예요. 그 책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게끔 해줬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뭐냐면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를 딱 찾아가지고 뭔가를 그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셔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냐면 캠퍼스 투어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캠퍼스의 문화, 대학의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접해서 광주역이나 그 다음에 그 전대 후문 쪽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또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뭐냐면 거기 쉐어하우스가 플랫폼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고객을 맞이하고 어떻게 바이럴 마케팅을 하느냐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관계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뭐랄까 이게 관심과 그들의 뭐냐면 고객 제공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려면 광주역에 있는 도시재생추진단하고 그 다음에 북구청 거기 맞은편에 그 보건소 뒤에 거기가 북구에 그쪽 후문에 도시재생추진단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하셔요. 우리 집으로 사람 보내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서 뭐랄까 쉐어하우스가 뭐랄까 그 객실 점유율이랄까 이런 것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명소화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했던 사람이 순천택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김혜민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각 분야의 전문가들 계시니까 전문가분들의 말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분들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쏟아지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해설의 현장에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